오늘 주제는 8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는 가볍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자와 리턴으로 메인 루틴과 서브 루틴이 값을 공유를 할 때 참조값을 공유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여파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파만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살짝 배웠던 서브 루틴 안에서 서브 루틴을 호출하는 게 체이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테일 리커시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꼬리물기 최적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꼬리물기 최적화를 일단 성공시킨 재기함수에 대해서 손쉽게 루프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저 배우고 중첩된 클로저 배우고 섀도잉 배우고 코루틴 배우고 분량 많죠? 네, 분량 많습니다. 자, 일단은 참조가 계속 전파돼요.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참조값은 그냥 만들어서 잠깐 오염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전파가 되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변수 A와 B가 있는데 루틴 A에게 참조값인 B를 넘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루틴 A 입장에서는 여기 인자로 B가 들어와서 참조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B를 물고서 로컬에서 LA라는 로컬 변수 A라는 걸 또 만들어서 얘가 이 참조를 물어서 결국엔 리턴이 LA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대체 변수 A와 변수 B는 상호간에 참조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겠죠. 분명히 리턴된 건 새로 만든 LA이긴 하지만 LA가 B를 물고 있기 때문에 A는 간접적으로 B를 물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를 보내는데 참조를 계속 유통시키면 상호 참조관계라는 걸로 금방 오염이 번져요. 이제는 겁나서 B를 지울 수 없거나 겁나서 A를 못 건들게 되는 거죠. A와 B가 상호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조값이 넘어가면 지금 저번 시간에 가이드였던 새로운 로컬 변수를 만들어서 보내를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인자로 넘어온 B를 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그럼 계속 연쇄 참조라는 걸 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오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나중에 디버깅할 때 파악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더 나아가서 C와 D를 더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새로운 참조값인 D를 루틴 B에게 넘겼다고 해보죠. 루틴 B에서 다시 D를 물고서 새로운 로컬 변수 LB를 만들어서 리턴했으면 C하고 D도 관계가 없다고는 얘기 못하는 거죠. 여기서 더 최악인 건 여기까지는 이제 안 그렇지만 여기에 A가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A가 넘어가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A, B, C, D가 다 연결되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코드로 보면 마치 독립되어 있고 뉴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참조값이라는 건 전체를 오염시키기 쉬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파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굉장히 잘 생각해서 이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순수한 생각을 했겠죠. 아, 얘가 B를 물고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난다? 이 바깥쪽 코드에서 A가 B를 뭔가 관련된 행위를 할 때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 내부에서는 장차 이 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를 소유한 참조 객체를 만들어도 참조의 여파는 끝나지 않아요. 바깥쪽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은 뭐다? 복사본을 리턴한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B를 그냥 쓰고 있기 때문인 거죠. 복사본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새 객체를 만들지 않은 점에서는 인자로 보내도 여전히 새 객체가 아닌 거예요. 이것마저도 B의 복사본을 LA한테 넘겼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머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다 머리가 나쁘니까 얘가 옛날에 걔를 물고 있었지 이런 거 기억하기 싫으면 인자로 넘어가는 애도 다 뉴 때려서 넘겨야 된다. B를 그냥 유통하면 간접적으로는 결국엔 물기 때문에 이 오염이 끝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됩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함수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도 돼요. 그렇겠죠? 모른다라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참조를 끊어내는 거예요. 커플링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루틴과 서브루틴이 대화할 때 리턴과 인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얘네들이 참조값을 넘기는 경우에
되도록이면 참조값을 안 남길 수는 없으니까 내부에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리턴하거나 복사본을 사용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의 대상이 단지 만들어진 값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인자로 넘겨도 위험하다, 만들어진 값한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없애려면? 여파를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아니죠. 남들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방어적으로 무조건 복사본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시고, 복사본을 만들 때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범위가 다른 객체 인자로 넘어간 것도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나지 않아. 참조는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만 끝난단 말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만드세요. 두 번째 주제는 서브루틴 체인이에요. 이걸 좀 더 저번 시간도 한번 살펴봤는데 깊이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 이거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메인 루틴에서 R1을 불렀는데 R1이 R2를 부르고 R3를 부르고 R4를 부르고 R5를 불러서 R6를 부르면 R6에서 리턴하기 직전까지 얘네들을 다 콜스택에 저장하고 있다 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얘가 리턴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콜스택을 까가지고 마지막 결과값이 리턴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걸 좀 더 마이크로하게 더 살펴보죠. 각각의 서브루틴은 호출될 때마다 인자와 지역 변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이 인자와 지역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인자와 지역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서브루틴을 호출한 거죠. 그래서 위에 제가 임의로 그려놨던 킵의 정확한 대상을 그려보자면 얘란 말이죠. 얘네들을 기억하는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는. 그래서 요걸 기억한 상태에서 절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함수는 호출되는 순간 그 함수가 하나 분량의 뭘 갖고 있다? 미니 메모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메모리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인자와 지역 변수가 들어있다. 여러분들 이거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execution 실행 컨텍스트인 거죠. execution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함수를 호출할 때 만들어진 메모리. 그 메모리에 뭐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면 인자하고 지역 변수하고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지하지 않고 그 다음번 R2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원래 함수가 호출해서 호출이 종료되면 이때 해지하거든요. 근데 아직 종료가 안 됐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루틴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리턴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지한 상태로 계속 EC를 만들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어렵죠? 중간에 있는 함수 콜을 끝으로 옮겨봤어요. 앞에하고 차이점은 그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끝으로 옮겼냐면 루틴에서 리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턴에서 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이 이후에는 메모리가 필요 없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메모리를 이 시점에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밑에서 아무도 안 쓸 건데 내가 굳이 유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유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왠지. 그러면 이 시점에 아까랑 코드를 잠깐 고쳤을 뿐인데 메모리를 유지 안 하고 얘를 부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형태의 구조는 함수의 흐름을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작동하죠. 어떤 식으로? R1을 부르면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서 가다가 R2를 부르고 쭉 가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리턴할 때 R6의 리턴 포인트는 여기죠. 우리 이 하얀 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리턴 포인트 있다고. 콜할 때는 항상 자기가 돌아갈 장들을 알고 있다고 했죠? 리턴 포인트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얘도 R5는 자기가 불러질 때부터 리턴 포인트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 여기 오는 시점에 여기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차근차근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여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서브루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아이디어를 바꿔보자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메모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얘 리턴 포인트로 얘를 보낼 때 R2를 호출할 때 리턴 포인트를 여기로 안 지정해주고 여기로 지정해주면 어떻겠냐는 거야. 그러면 R2는 호출되고 나서 리턴할 때 여기로 가지 않고 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리턴 포인트는 언어 수준에서 결정되겠죠. 언어 엔진 수준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리턴 포인트를 지정한단 말이야. 그 언어 엔진은 리턴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야. 함수를 호출할 때부터 함수한테 주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명세에 나와요. 리턴 포인트 나오는데 이 리턴 포인트가 옛날에는 여기였는데 이 구조에서는 더 이상 메모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R2를 호출할 때부터 리턴 포인트를 여기로 지정 안 하고 지가 돌아가야 될 리턴 포인트를 그냥 얘한테 얘의 리턴 포인트를 지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뭐지 이 분위기는? 자, 이 아이디어를 차용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다? 콜스택이 없어. 이 시점에 메모리를 해제하고 리턴 포인트는 저기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호출했으니까. 마찬가지. 이 시점에 로컬 메모리 다 해제해버리고 EC를 다 해제해버리고 리턴 포인트를 R3한테 여기로 얘기 안 해주고 저기로 얘기해줘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랑은 굉장히 달라지죠. 함수를 아무리 콜해도 유지하는 메모리가 있다 없다? 없어. 함수를 실행한 동안 메모리가 유지됐다가 다음번 콜할 때는 없어지는 거야. 더 이상 메모리 유지 안 하니까. 게다가 이 함수 영역 자체도 필요 없어. 리턴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 영역을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리턴 포인트가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 시점에 메모리를 완전히 파기해버리는 거죠. 얘는 이 시점에 메모리를 파기하고 메모리 파기하고 파기해서 마지막에 여기 되면 여기서 그냥 저기로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와줘야 되죠? 반드시 언어가 도와줘야 된다. 언어 수준에서. 왜냐하면 함수의 리턴 포인트를 바꿔주는 건 언어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언어가 이 기능을 지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꼬리물기 최적화를 지원하는 언어가 있고 아닌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이 뭐죠? 이 조건이 이 시점에 이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게끔 함수를 짜줘가 조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점에 이 메모리를 다 해제해도 되게끔 네가 함수를 짜면 내가 이 시점에 이 메모리를 다 해제하고 네가 호출한 함수에게 리턴 포인트를 네 거를 건네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필요 없다고? 가. 이걸 우리는 꼬리물기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게도 언어 수준으로밖에 구현할 수 없어요. 리턴 포인트를 옮겨주는 건 언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으로 호출을 바꿔주면 호출하는 엔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쌓아두지 않고 함수를 처리하고 메모리 해제하고 처리하고 해제하고 이런 식의 마치 뭐처럼? 제어문의 루프처럼 움직인다. 제어문은 포문을 돌 때마다 포문 안에 있는 걸 계속 메모리 유지하지 않죠. 포문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고 그 다음번 포로 할 때는 다 해제하고 뭐만 남긴다? 인덱스 변수만 남아있잖아요. 다 해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초보자 과정 아니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어문의 스택 클리어 기능이라고 불러요. 제어문은 연속된 호출에 대해서 제어문을 통해서 스택을 클리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따라서 제어문에선 반드시 파일 포 같은 문장을 써야지만 루프에 대한 스택을 클리어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제어문에 있는 루프문들은 다 스택 클리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더 구식 언어는 스택 클리어를 안 해주는 언어도 있다. 왜? 여러분들이 이 포문 같은 경우를 고투문의 우아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야. 포문은 처음에 루프 돌리는 블럭에 대해서 스택 영역을 지정해서 실행한 다음에 다음번 루프로 점프할 때 앞에 있는 스택 메모리를 해제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응? 포 파일은 다 그런 거야. 제어문에 있는 우리가 쓰는 ABC 언어의 제어문들은 루프 블럭에 대한 스택 클리어 기능이 있다. 근데 언어가 함수 수준에서 그걸 지원하면 제어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똑같은 걸 구현해낸 거란 말이죠. 이거 마치 뭐 같아요? 포문 돌리는 건 굉장히 비슷한 메모리 구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꼬리물기 최적화를 지원하는 언어에서는 포문이나 파일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고성능의 루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다? 아니야. 현재 사파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iOS의 사파리, macOS에 있는 사파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크롬 아직 지원 안 됩니다. 엣지 지원 안 되고. 사파리에서 하시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파리에서는 제기함수를 테일 리커시브하게 짜셨다라면 몇억 번을 호출하셔도 뻥나지 않아요. 뭐만 뻥난다? 그렇게 하면 스크립트 타임아웃이 뻥날 뿐이지 스택 오버플로우로 죽지 않아. 응? 아닌데. 인문개발자가 아니라고 또 무식하게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되는데 밸런스를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 테일 리커전을 지원하는 언어에서는 이 언어가 테일 리커전이 일어나는 이 구조를 잘만 짜주면 이리로 넘어온다. 그러면 언어에서 미리 스펙의 테일 리커전이 일어나는 조건을 정의해놔요.
그 언어가 정의한 거에만 맞춰주면 테일 리커전을 일으켜줘요. 그럼 이렇게 효율적인 제기함수를 짤 수가 있다. 말로 해봐야 뭐해. 이걸 볼까요? 여기 썸함수가 있습니다. 썸함수를 봤더니 어떤 값 v를 받아서 v가 3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3 더하기 3이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3을 하나 깎아가지고 2가 됐죠. 그렇죠? 2를 한 거 아닌데 v가 0까지 떨어지면 그냥 0을 리턴하겠죠. 이걸 통해서 계속된 제기를 일으켜서 3, 2, 1을 더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3을 보내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3 더하기 썸 2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 썸 2 때문에 두 번째 썸 2가 루프가 돌면서 2 더하기 썸 1이 될 테고 더 루프를 돌면 1 더하기 0이 될 거예요. 하나 뺀 값이 이제 더 이상 1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기함수가 일어나서 리턴은 차근차근 리턴이 돼서 우리 손에 6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이 함수가. 이게 제기함수란 말이에요. 이 제기함수는 꼬리물기 최적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 동안 메모리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3에서 2를 호출할 동안에 저 3이란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3이 돌아오면 3하고 더해야 되기 때문이야. 여기도 1이 돌아오면 2하고 더해야 되기 때문이야. 따라서 지금 현재 꼬리물기 최적화를 방해하고 있는 건 누구다? 더하기인 거예요. 더하기. 연산자는 꼬리물기 최적화를 방해해요. 스택으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더하기 할 때 A양, B양을 더하려면 A양을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B양을 계산해 두 개를 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꼴인 거야. 얘를 기억해두지 않으면 얘를 더할 방법이 없는 거죠. 3하고 더해야 되니까. 이걸 해제해버리면 얘는 3을 만들었는데 3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6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1을 그냥 저기로 보내면 2하고 더할 찬스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전체 함수에서 테일 리커전을 방해하는 애는 누구다? 얘인 거야. 정확하게 얘인 거야. 얘 때문에 제기함수가 꼬리물기 최적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모든 연산자는 테일 리커전을 방해해.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연산자는 스택 메모리를 유발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덧셈을 하려면 그냥 할 수 없고 반드시 스택 메모리가 있어야지만 덧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테일 리커전이 일어나게 바꾸냐 이거야.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다. 온도 좀 낮춰. 뒤에 에어컨 온도 좀 낮춰. 너 가서 에어컨 좀 낮춰줘. 남분이 하시잖아. 감사합니다. 원래 아는 애 시킨 거였어요. 자, 이걸 이제 바꾸는 게 저희의 과제예요. 이제 테일 리커전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테일 리커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턴하고 그 함수 호출하는 거 사이에 아무도 메모리를 잡지 않도록 방해를 안 해야지만 메모리를 해제하고 리턴 포인트를 옮겨줄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마지막 리턴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함수 호출이 마지막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메모리를 여전히 해제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더하기마저 제거해야지만 더하기마저 제거하고 마지막에 뭐만 남아야지만 리턴과 함수 콜만 남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테일 리커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아까 조건은 클리어했단 말이에요. 아까 조건 뭐였죠? 마지막 리턴에다 콜을 해는 클리어했지만 여기 연산자가 끼어드는 바람에 테일 리커전이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스택을 못 해제하게 만드는 거죠. 얘가.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연산을 어디로? 인자로 옮긴다. 왜? 함수의 콜을 처리할 때 로컬 메모리만 해제하면 되고 다음번 함수 콜에 인자 쪽 메모리를 옮겨버리면 되거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야. 끄덕거리는 사람이 3명 정도 있는 거 보면 함수형 하신 분이 3명 정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3을 호출했을 때 여기에 두 번째 이제 안 보냈으니까 0으로 들어와 있었겠죠. 이게 아까까지
두 번째 덧셈을 필요로 하던 그 V값을 배치하는 녀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합산을 여기서 해가는 거죠. 합산을. 그럼 첫 번째 V값이 들어오면 3으로 닫았으니까 프리비어스 값은 3이 됐겠죠. 여기서 합산하는 거예요. 3이 된 다음에 V가 1보다 크냐 안 크냐를 통해서 1보다 크지 않으면 여지껏 합산한 값을 넘겨주면 되고, 안 크면 아까까지 더한 값에다가 V 하나 뺀 값을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 인자 쪽에다가 연산을 옮겨버렸죠. 메모리에다. 여기 두 번째 의문이 들죠. 3항식도 여전히 연산자인데 이것 때문에 스택에 걸리지 않나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스펙에는 연산자 중에 스택을 잡지 않는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3항식 연산자와 n% 두 개, AND 연산자, OR 연산자는 스택 메모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걔네들은 테일 리커전 대상이야.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연산자 중에 테일 리커전 안 일으키는 애가 지정돼 있어. 걔로 바꿔주면 돼요. 보통 이 세 가지가 대부분 언어에서 테일 리커전을 안 일으키는 연산자로 지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A, AND B를 하면 어떻게 되죠? A가 참이면 B를 평가하지 않아요. A, AND B는 A도 참, B도 참일 때만 참인데 A가 이미 참이면, 아니 A가 이미 거짓이면 D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A가 참일 때만 D가 참인지 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또 OR 같은 경우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되는데 A가 참이면 이미 OR D는 안 보려고 그래. 이미 참이니까. A가 거짓일 때만 D가 참인지를 볼 가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스택을 잡지 않아도 스택을 클리어할 수 있단 말이야. 뒤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3항식 마찬가지. 이때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 아니면 이걸로 분기되기 때문에 스택 메모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콜하고 끝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산자는 스택 메모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이 세 가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V가 1보다 클 때는 하나 뺀 값을 첫 번째 인자, 여지껏 더한 값을 아까까지는 여기에는 V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인자가 유지하도록 인자 메모리를 옮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쪽 메모리를 해제하고 다음번 함수 콜에 인자로 보내버린 거예요. 얘가 가져야 될 메모리였는데 아까까지는 그 메모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 플러스 연산자의 스택 메모리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백. 아까까지는 프리비어스가 더해가는 값이 이 각각의 스택 메모리 연산자의 스택 메모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덧셈이 유지하고 있던 메모리를 해제하고 얘가 명시적으로 다음번 함수의 인자가 너 이거 가져가. 나는 메모리 다 해제할 거니까 다음번 서브루틴에 인자로 넘겨줄 테니까 더 이상 내 메모리는 쓰지 마 하고 자기 메모리에는 프리비어스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번 인자 메모리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꼬리물기 최적화가 안 돼 있는 함수를 꼬리물기 최적화로 바꾸는 첫 번째 전략은 내부에서 연산이나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게 있으면 다 말아가지고 다음번 함수 콜에 인자로 밀어버리는 거야. 내 메모리는 해제하고 다음번 함수에 다음번 루틴에 아규먼트로 가져가. 난 내 메모리는 해제할 거야 이거지. 이게 바로 테일 리커전이 아닌 걸 테일 리커전으로 바꾸는 전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테일 리커전이 일어난 애들은 인자가 추가로 생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여기에 변수를 유지할 게 3개나 있었으면 인자가 3개 더 붙겠죠. 아니면 걔네들 정리한 제이슨이 붙어있던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얘가 가져야 되는 메모리를 나는 해제하고 싶으니까 다음번 함수에 인자로 가져가고 인자한테 밀어버리는 거야. 내 메모리는 없애버리고 네 메모리 써라. 이렇게. 그래서 이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이거의 결과는 첫 번째 3을 보내면 프리비어스 0에다가 썸은 2,3이 되겠죠? 1보다 크니까 3이. 그쵸? 3하고 0이 들어온 게 첫 번째 상황이잖아요. 3하고 0 들어오면 프리비어스는 0 더하기 3이니까 프리비어스에 3이 들어와 있을 테고, 그쵸? V 자체는 3보다 크니까 하나 빼서 2고 프리비어스 3 됐으니까 3이 들어간 거죠.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죠. 3 보냈을 때.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이렇게 되겠죠. 2와 3을 보냈으니까 프리비어스에 3 들어와 있는데 3에다가 2를 더했을 거 아니에요? 5가 됐을 테고 2에서 하나 쳐냈으니까 1이 됐을 테고 마지막으로 1과 5가 들어와서 이제는 1이 1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안 빠지고 프리비어스로 빠지겠죠. 프리비어스는 뭐다? 5하고 1을 더한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테일 리커시브를 언어가 지원하면 재기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때마다 메모리 해제하고 마지막에 그냥 원래 최초의 콜 포인트로 보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비슷해 보였던 함수가 메모리 영역을 자신의 로컬 혹은 연산자에서 사용하는 스택 메모리에서부터 다음번 함수 콜의 인자 쪽 메모리로 옮기는 것으로 테일 리커시브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요. 처음 당하시면 어렵잖아요. 이건 진짜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면 전체를 복습하지 않으셔도 이거 테일 리커시브 섹션만 한 대여섯 번 복습하세요. 이거 그냥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ES6 2015년도에 자바스크립트는 꼬리물기 최적화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스펙에 못 박혀 있어요. 브라우저들이 아예 들고 일어난 거지 스펙은 이미 그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렛이나 컨스트를 쓰는 그 시절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한 사람은 브라우저가 테일 리커시브를 지원하든 안 하든 테일 리커시브를 지원하게끔 함수를 짤 의무가 있어. 스펙은 원래 이걸 지정하고 있단 말이지. 네. 언어마다 이거 지원하는 언어가 있고 아닌 언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JVM은 이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바에서 이렇게 짜도 꼬리물기 최적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JVM 위에 구현되어 있는 스칼라나 클로저라는 언어를 써보시면요. 거기서 꼬리물기 최적화로 함수를 짜면 자바의 루프문으로 바꿔가지고 실제로는 바이트 코드가 작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꼬리물기 최적화가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함수 짤 때 아예 습관을 제기적인 로직이 있으면 언제나 어떻게 짠다? 꼬리물기 최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함수를 짠다. 라고 훈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선택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꼬리물기 최적화가 되게 짜고 안 되게 짜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죄기성 함수를 짜면 무조건 꼬리물기 최적화가 일어나게끔 짜는 게 그냥 함수를 짜는 기본적인 바른 방향인 거야. 원래부터. 어? 그래요. 그래서 노란불 들어와 있는 이쪽 메모리를 플러스 같은 연산자의 스택 메모리 대신에 사용한다. 왜? 내 메모리를 해제할 수 있으니까. 다음번 함수 쪽 메모리를 사용하면 되니까. 함수의 메모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인자와 지역 변수. 내 메모리는 다 해제하고 다음번 함수 쪽 메모리에 인자 메모리를 사용해 버리는 거죠. 이게 기본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일단 테일 리커시브하게 바꾸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함수 외적 메모리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프리비어스라는 이 메모리는 루프 바깥에 있는 메모리라고 봐도 되겠죠. 왜? 이쪽 루프 안쪽에 있으면 얘가 테일 리커시브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얘를 초월해서 바깥쪽으로 뺄 수 있는 변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꼬리물기 최적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프리비어스를 얘가 계속 물고 있어야 되면 꼬리물기 최적화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프리비어스를 외제화시켜서 바깥쪽으로 뺄 수 있으니까 얘가 꼬리물기 최적화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 그대로 뭐다? 제어문에 지역 변수가 있고 포문에서 그 지역 변수를 갱신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이거 포문을 고치면 썸이라는 변수에다 0 대입하고 거기다 계속 더해갈 거 아니에요? 루프 돌면서? 그쵸? 그럼 그 썸이라는 변수는 루프 바깥쪽에 정의하고 얘한테 쌓아간 거잖아요. 그쵸? 얘한테 쌓아간 거잖아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그래요. 어그리게이션 한 거거든요. 이거 얘한테도 똑같이 그 역할을 얘가 한 거죠. 얘가 지금 집합을 계속, 얘가 합산을 계속 더해가고 있잖아요. 얘가 메모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유지해야 되는 쪽을 외제하는데 성공하면 뭘 할 수 있다? 루프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테일 리커시브한 재기함수는 루프로 거의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어.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그대로. 외제화된 모아주는 메모리가 그대로 지역 변수로 선언되면 돼. while은 이 조건 그대로야. 얼만큼 루프 돌 건지 이거니까. 얼만큼 재기할 건지랑 똑같은 조건일 거 아니에요. 똑같아. 하는 일도 완전히 똑같아. 함수 바디에서 하는 일이 루프 바디에서 하는 일이겠죠. 그쵸? 카운터를 빼주는 건 여기서 했는데 얘는 V조차도 지역 변수로 해당되니까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하면 결과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재기함수를 꼬리물기 최적화로 변환할 수 있다면 기계적으로 루프로 바꿀 수 있어요. 뭔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서 자동으로 바뀌어 원래. 그러니 제가 여기에 스택을 안 잡는 것처럼 루프문이 돌 때마다 스택을 클리어해 준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어문에 루프가 돌 때마다 스택을 클리어한다는 개념은 꼬리물기 최적화 있는 데에 있는 함수를 옮겨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때마다 스택을 해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칼라로 이렇게 짜면 자바로 이렇게 바꿔놓겠죠. 클로저로 이렇게 짜놓으면 자바로 이렇게 바꿔놓을 거란 말이지.
꼬리물기 최적화만 잘 달성해 놓으면 이건 그냥 번역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면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번역하는데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코드가. 그냥 기계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꼬리물기 최적화가 지원되지 않는 언어는 굉장히 큰 재기함수가 스택 오버플로우로 죽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루프문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프로 개발자라면 루프문을 꼬리물기 최적화된 재기함수를 루프문으로 자유롭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왜냐하면 기계적이니까. 훈련하세요. 이게 안 되면. 이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렇죠? 언어가 지원 안 하면 짤탕 없이 제어문으로 바꿔야 돼요. 제어문으로 이걸 어떻게 바꾸지? 얘가 이거 호출하고 제가 저거 호출하고 이 복잡한 애들 어떻게 호출하지? 다 어떻게? 꼬리물기 최적화된 함수로 바꾼 다음에 루프 구조를 파악하면 기계적으로 다 바꿀 수 있다.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를 할 때 재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편한 경우도 있죠. 하노이의 탑처럼. 그럼 오늘 당장 해보실 일은 난 하노이의 탑을 뭘로? 포문으로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노이의 탑 알고리즘을 전부 다 꼬리물기 최적화로 바꾼 다음에 포문으로 바꾸면 바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 거꾸로 하노이 탑을 폭문으로 짜는 거를 인터넷 검색해서 보신다면 나 이거 재기하면서 바꿀 수 있나? 그것도 자유로워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기계적으로 바꿨으니까 이거에서 이걸로 바꾸는 것도 기계적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에 짬 있고 팀장 달고 있는데 개발 실력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애들 다 할 줄 알아요. 예. 이 기본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신기한 기술이 아니야. 그냥 루틴을 다루는 기본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트레이닝 하세요.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예요. 육상 선수면 달리기 잘하는 것처럼 그냥 잘해야 되는 별것도 아닌 기술이에요. 단지 이걸 루틴의 메모리 관점에서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것뿐이에요. 자, 모두가 어려워하는 클로저를 해볼까요? 클로저 해도 되겠다. 클로저는 약간 특이하게 생긴 단어긴 하지만 클로즈라는 단어의 명사형 중에 하나예요. 그럼 클로즈는 닫다, 폐쇄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메인 플로우에 A, B라는 변수가 있고 루틴 A에게 B를 넘겨서 A를 받았다고 했을 때 루틴 A는 내부에 인자와 지역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순수하게 루틴이라는 개념에서 메모리를 다르게 치환한다는 개념으로 본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하는 언어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작동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C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동하는 많은 언어들은 루틴을 만드는 게 무엇으로 되어 있다?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C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건 문이지 자바스크립트처럼 변수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서브루틴을 객체의 형태로 만들어낸 언어가 있고 문의 형태로 만들어낸 언어가 있습니다. 자바의 메소드는요. 뭐죠? 문이에요. 반드시 클래스 안에 그 형태로 작성을 해야지만 돼요. 바깥쪽에서 값으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으로 선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시그니처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다 하더라도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를 위해서 메소드 하나만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똑같이 두 번을 만들어야 돼. 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의 형태대로 만들어야지만 만들어져. 대신에 얘네들은 문으로 만드는 경우에 정적 디스패치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서브루틴을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얼만큼의 메모리를 갖는지를 다 컴파일 시점에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럼 얘는 클로저가 생겨나지 않아. 그냥 루틴과 서브루틴의 관계만 생겨. 그래서 잘 흘러가다가 서브루틴 플로우로 와서 잘 흘러가고 다시 메인 루틴 흐름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다? 서브루틴을 문으로 만드는 언어의 특징이야. 비주얼 베이직, 파워빌더, C빌더, 델파이 등등 파스칼, C, C++, 죄다 다 문을 통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함수를. 근데 현대 언어가 발전하면서 람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루틴을 값으로 볼래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루틴 안에 분명히 문이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루틴을 값처럼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보내주면 그 값을 이용해서 얘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기술은 어디서 나왔냐? C 언어의 함수 포인터라는 기술로부터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런타임에 우리는 드디어 서브루틴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거야. 문밖에 지원하지 않으면 코드로 하드 코딩 돼야지만 그 함수라는 게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실행 중에 함수를 만드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정의할 때만 만들어지고 실제 런타임에서는 사용밖에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값으로 만들 수 있으면 실행 중간에 루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루틴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럼 클로저라는 현상은 어디에서만 생긴다? 오직 런타임 중에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언어에서만 생겨난다. 그러니까 C에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자바에서도 순수한 자바 클래스 문만 가지고는 안 생겨요. 이너 클래스를 이용해야 생기지. 그래서 이 메모리가 원래 분리되어 있는 스태틱 스테이트먼트로 이 플로우가 만들어진 애들은 정적인 문법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얘네들이 안 생겨. 그냥 정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유일하게 참조해야 될 영역이 글로벌밖에 없어요. 글로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안에서 루틴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자기 인자, 자기 지역 변수 외에는 전용 메모리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C에서 이거 스태틱 메모리라고 불러요.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함수를 문으로 만드는 언어들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직 객체 지향 안 배웠으니까 객체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메소드는 이거 외에도 객체 컨텍스트를 더 첨삭할 수 있는데 오늘은 메소드 배운 날 아니니까. 그에 비해서 런타임에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언어들은 루틴이 처음부터 정적인 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루틴이 실행되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전역 내에서 메인 플로우가 흐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태어나. 이렇게. 원래 어딘가 메모리에 루틴이 잡혀있는 게 아니라 루틴의 정의 자체가 태어나. 실행 중간에. 그렇죠? 실행 중간에 태어난다. 자바스크립트도 처음부터 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따라서 함수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겠죠. 아까랑 굉장히 그림이 다르죠. 메인 플로우 안에서 루틴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는 글로벌 박스 안에는 들어와 있었지만 얘하고 얘는 다른 박스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박스 안에서 얘가 태어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글로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 변수와 인자 외에도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자기가 갇혀있던 박스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런타임에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언어들은 루틴을 만들면 그 루틴 정보 안에 자기가 어느 환경에서 만들어졌지도 같이 기록해. 같이 기록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를 스코프라고 불러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무 개발자시니까 좀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디스 Do you know 시리즈 있잖아요. 책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Do you know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를 말하다라는 책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3.1 또는 5.0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들을 열심히 배워서 내가 자바스크립트 잘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미 크롬이나 엣지나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작동 방법이 다 변경됐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말들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다 옛날 브라우저 엔진들인 거야. 옛날 엔진들. 전혀 안 맞아. 그 책에서 익스큐션은 이렇게 일어날 거야. 함수 스코프는 이렇게 체이닝 될 거야. 다 옛날 말이다. 프로테인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안 움직여. 이제 그런 거 파지 마. 그런 엔진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지 마. 왜? 스펙 문서는 매년 갱신되고 있어. 스펙 문서에 기능만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작동 방법이나 내부를 조직하는 방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나는 두유노에서 이거 아는데 잘난 척 해봤자 다 옛날 얘기인 거야. i11 얘기인 거야.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죠?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언어론적인 얘기, 보다 더 언어의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루틴이라든지 지금 배우는 런타임에 루틴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환경 내에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스코프 체인을 해, 뭘 해 이런 것들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거야. 실제로 스코프 체인도 안 해요. 요즘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얘가 자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플로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내가 어떤 플로우들 중에서
루틴이 만들어졌는지 루틴이 알고 있어. 루틴이 알고 있는 건 이 코드가 아니라 어떤 플로우 상에서 내가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메인 루틴이 이렇게 흐르는 도중에 내가 만들어줬어. 그러면 얘는 뭘 기억하냐면 메인 루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메인 루틴의 그 플로우를 기억하고 있어요. 얘가. 이 플로우 상에서 내가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메인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내에서 보자면 얘는 이거와 이거는 아까부터 알고 있었죠. 정적으로 함수 만들 때도 얘네들하고 얘는 루틴에서 알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플로우 상에 있는 애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으니까. 아, 나한테는 없고 글로벌에도 없지만 이 플로우에 FAB라는 변수가 있어도 얘가 알게 돼버리는 거죠. 응? 알게 돼버리는 거야. 죽어. 그래서 아까 정적인 함수에 비해서 동적으로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언어에서는 인식할 수 있는 변수가 더 늘어났다. 나의 지역 변수와 인자, 전역 변수 외에도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있던 플로우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림상.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요 노란 박스가 루틴이 원래 알아야 되는 변수죠. 노란 박스에 등장하지 않은 모든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변수라고 부릅니다. 글로벌이 됐든 스코프가 됐든 상관없어. 노란 박스에는 없는데 바깥쪽에 있는 변수인데 루틴이 인식할 수가 있어. 이러면 다 자유변수인 거예요. 싹 다. 이 자유변수들은 얘랑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얘가 참조할 수 있죠. 근데 얘가 한 번이라도 이 자유변수를 가져오게 되면요. 이 자유변수들은 마음대로 해지되거나 조작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자유변수 얘가 안 건드렸으면 괜찮은데 얘가 자유변수를 건들잖아요. 건들면 얘를 물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바깥쪽에서는 이 자유변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플로우의 흐름에 따라서 플로우가 끝나는 순간 자유변수들이 아니라 지역변수 다 해제되겠죠. 해제돼야 되는데 얘가 물고 있으니까 해제를 못 시키는 거라. 그래서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유변수가 갇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Free Variables Closure네. 이게 바로 줄임말 클로저인 거예요. 노란 박스 입장에서의 자유변수가 마음대로 해지되지 못하게 가두는 역할을 한다. Free Variables 자유변수를 가두는 공간입니다. 지역변수나 인자는 원래 이 안에 갇혀있죠. 실행이 끝나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을 가두게 된단 말이지. 얘네들이 얘 때문에 해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흐름이 이대로 쭉 끝나면 어떻게 돼요? 쭉 끝나면 이 플로우가 끝나면서 이 플로우도 끝나겠죠. 이 변수가 더 이상 여기서 유효하지 않으니까. 그럼 다 같이 해지되겠죠. 근데 얘가 외부로 유출이 돼버렸어. F가. 다른 플로우에. 그러면 얘가 물고 있어서 여기 메모리 다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가둔다? 프리 밸류를 자유변수를 가둔다. 클로저는 자유변수에 대한 클로저인 거예요. 그럼 얘 때문에 얘도 해제 안 되고 얘도 해제 안 되겠죠. 얘가 바깥쪽으로 노출되면. 그렇죠? 얘랑 같이 침몰하면 괜찮아. 얘도 얘도 없어질 거니까 다 같이 풀려나겠죠. 근데 얘가 이거 끝날 때 여기서 같이 침몰하지 않고 얘를 바깥쪽으로 빼돌렸어. 그럼 얘가 살아있으면 이거 다 해제 못한단 말이에요. 자유변수를 얘가 다 가둬버려가지고. 원리가 이해되시죠? 네.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천차만별이고 자바스크립트도 버전마다 달라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Do you know에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지금도 이미. 그 단편을 공부하신 게 이제 거의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 언어 원론적인 개념을 익히세요. 그게 나아요. 언어 원론적으로 익혀. 자유변수라는 개념과 런타임의 루틴이 만들어지는 언어에서는 자유변수가 있고 그 자유변수를 루틴이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클로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 따라서는요. 런타임의 루틴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변수를 안 받아들이는 언어도 있습니다. 있어요. 얘네들은 클로저가 발생하지 않겠죠. 얘는 여전히 이 자유변수를 못 쓰게 루틴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에 따라서는. 걔네들은 클로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런타임의 루틴을 만들면 무조건 클로저가 발생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얘가 자유변수를 못 보게 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건 언어 디자이너가
어떻게 결정했냐에 달려있어요. 근데 대부분 언어들은 런타임의 루틴을 만드는 경우에 자유 변수를 참조할 수 있게끔 참조를 물어버리니까 얘를 메모리에서 해제하기 전까지는 이 동네 전체가 다 해지가 안 돼. 갇혀가지고. 그래서 클로저라 부르는 거야. 쉬어야 되나? 가야 되나?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죠? 이 개념은요, 자바스크립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을 배우든 무슨 언어를 배우든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클로저와 자유 변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자유 변수 이거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스코프 바깥에 있는 뭔가를 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보통 이러한 루틴이 태어나는 환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고유명사예요. 루틴이 태어나는 환경을 컨텍스트로 부르는데 그쪽 컨텍스트에서 루틴을 만드셨으니까 뭐 A하고 K가 자유변수 잡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나중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그럼 알아들으시는 거죠. 이제. 그렇죠? 혹은 그쪽 컨텍스트에서 A 루틴 만든 걸 저한테 주셨으니까 저쪽 컨텍스트는 계속 메모리 해지 안 되고 있을 거라고. 클로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죠? 네. 제가 첫 시간에 뭐랬죠? 공부는 용어를 명확하게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클로저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죠. 네.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제한적 정의를 한다든지 책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적인 장치인 거예요. 언어 디자이너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봤더니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현상과 이런 장치에 대한 고유명사로 부여한 게 클로저와 자유변수다. 사실 얘도 자유변수지만 순수한 의미로만 보면 얘도 자유변수로 봐도 되겠죠. 자기 안에 없는 것들은 다 자유변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루틴은 루틴인데 초록색 영역을 클로저라고 부른다. 자, 이제 클로저가 안 어려워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인 중첩된 클로저로 가야겠죠. 우리가 1단계 클로저를 인식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중첩된 클로저를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게 방금 직전의 그림이에요. 글로벌 안에 메인 플로어가 흐르고 있는데 루틴이 만들어졌어가. 근데요, 클로저라는 건요, 루틴만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는 기존에 루틴만이 클로저를 만들어냈었는데 ES6 이후에는 블록 스코프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블록만 쳐도 스코프라는 게 태어나요. 이 스코프라는 단어가 결국 뭐였죠? 결국에는 클로저를 만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수를 만들지 않고 블록만 쳐도 스코프가 태어나게 됐단 말이야. 즉 클로저가 태어나게 된 거야. 또 다른. 따라서 여기를 뭐하니? 블록으로 감싸도 또 다른 클로저가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함수로 감싸고 블록으로 감싸고 계속 난리를 치면 이때마다 연속되어 있는 클로저 단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자바스크립트는 저런 식의 체인을 통해서 중첩되어 있는 클로저 영역을 마구마구 생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중괄호만 계속 반복해서 쳐도 계속 클로저가 만들어진다. 이걸 코드로 표현하면 메인 플로우에서 전역 변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블록이 나왔죠. 빨간색 블록이 나왔고 여기에서 함수가 나왔죠. 루틴. 루틴 안에 또 블록 나왔네. 그렇죠? 블록 안에서 다시 루틴을 만들었죠. 이 그림하고 일치하고 있는 거죠. 고작 요 정도 코드가 저런 상황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얘 입장, 얘 입장, 얘 입장, 얘 입장, 얘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스코프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제가 if를 쳤기 때문에 또 함수를 쳤기 때문에 이때마다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계속해서 클로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한 코드가 내부 메모리에서는 굉장한 클로저 체인을 만들어낸다. 중첩된 이 클로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좀 단순화해서 보면은
메인 플로우에 A가 있죠. 메인 플로우에 A가 있습니다. 근데 블록 스코프 안에도 또 A가 있어요. 그렇죠? 블록 스코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A가 있어. 근데 여기서 루틴이 나온단 말이야. 루틴 안에 또 A가 있어. 라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는 쉐도잉이라고 부릅니다. 쉐도잉. 쉐도잉은 언어에서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쉐도잉을 지원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다? 어떤 때 성립한다? 층층이 중첩되어 있는 클로저가 있는데 각각의 클로저 상태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쉐도잉을 지원하는 언어는 어떤 걸 지원하냐면 이름이 겹치면 현재 내가 코드를 실행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클로저의 이름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A가 7이면 이 콘솔에는 7이 나올 거란 말이죠. 왜?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서 자유변수로 참조해 올 수 있지만 참조했을 때 이름이 같으면 가장 가까운 클로저의 영역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7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쉐도잉이 발생하면 그 위로는 안 보여. 그 위로는 그림자죠. 그 위로는 어두워져. 이래 쉐도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쉐도잉 언제 쓰는 걸까요?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이름이 내부 쪽에서 사용될 때 다른 의미로 사용해야 돼 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쉐도잉이 일어나는 이름을 써야 돼요.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자유변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클로저에서는 자유변수를 몇 단계가 다 쓸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안에 있는 클로저에서 자유변수 전체를 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다 오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쪽 깊은 안쪽에 있는 루틴 하나가 이 감싸고 있는 모든 자유변수를 다 오염시킬 수 있는 거죠. 다 박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루틴이 바깥쪽 자유변수에 있는 변수들을 못 건드리게 하고 싶으면 유일한 방법은 쉐도잉을 통해서 접근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바깥쪽에 굉장히 중요한 설정 파일이 세팅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세팅을 바꿔버리면 다 망가질 거 아니야. 그쵸? 다 박살난단 말이에요. 얘는 세팅을 건드릴 권한이 없는데 그러면 얘를 블록으로 감싸서 이 함수 바깥쪽에다 뭘 정의하면 된다? 세팅은 널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바깥쪽의 세팅을 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쉐도잉은 절대로 취향대로 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쉐도잉 레벨을 걸므로써 얘와 얘를 못 바꾸게 한단 말이지. 이 함수가. 이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서브루틴이 얘를 못 건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쉐도잉 외에는 없어. 중첩된 클로저가 자유변수를 단계에 상관없이 다 가져올 수 있는 언어에서 유일하게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쉐도잉을 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여기 A가 없다 하더라도 얘를 만드는 환경에서 A를 지정하면 얘가 A를 가리켜봐야 여기겠죠. 이건 오염 못 시킨단 말이지. 세팅이 불가능해. 가져오는 것도 안 돼. 즉 보안 권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어. 이 루틴은 A를 접근할 수 없어. 얘를 라고.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를 여기서 했으니까 얘는 모두 못 건드린다? 여기 있는 이 A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노란색. 제가 왜 노란색으로 했냐? 정지선. 못 간단 말이야. A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야. 근데 쉐도잉을 여기서 A를 풀었으면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권한이 여기까지 승격된 거죠. 이 새끼가. 한 번 더 가면 권한이 어디까지? 여기까지로 승격돼서 얘는 드디어 여기까지 건드릴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쉐도잉은 중첩된 클로저에서 외부 변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백. 여기까지만 지정해도 어떻게 된다? 얘는 여기는 못 건드려. 그럼 이 함수를 만들려고 제가 일부러 이 블록을 씌운 것 같지 않으세요? 쉐도잉을 위해서 일부러 씌운 거야. 얘가 A를 못 건드리게 하려고 일부러 바깥쪽에다가 이 보호막을 씌운 거란 말이야. 권한을 제한하려고. 이 A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A도 못 건들고 B도 못 건들고 C도 못 건들게 하려면 일부러 블록을 만들어서 A, B, C를 때려버리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거 못 건들게 하려고. 쉐도잉 하나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깥쪽에 보호하고 싶은 것만큼 여기다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거기에 접근 권한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쉐도잉은 선택의 문제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한과 보호에 대한 문제다. 중첩되어 있는 내부에 있는 클로저가 모든
자유 변수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못 건들게 하려고 제약을 걸려고 일부러 이 블럭을 만든 거야. 이 if 블럭을 건들지 말라고, A 못 건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권한이 다 풀려가지고 이놈은 천방지축처럼 다 건들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얘가 얼마나 막강한 함수예요. 여러분들 이게 핵 연료봉 다운 시키는 건 어떻게 하려고? 이 함수가 핵폭발을 일으키는 거야 이제. 그렇죠? 얘가 핵폭발 안 일으키려면 백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거를 여러분들 신입 개발자가 들어와가지고 사고 쳐도 얘가 핵폭발을 안 일으킬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핵폭발이라고 했을 때 과장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급여가 잘못 들어가거나 이자율이 잘못 지급되거나 세금 잘못 지급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생겨요. 핵폭발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일이 진짜 생긴단 말이야. 화학 공장에 잘못된 누수 생기고 불산 누출되고 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섀도잉 안 씌워서. 이거 누가 짜겠어? 이렇게 조그만 함수 쪼랩들이 짤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이걸 망가뜨린 거라니까. 왜? 그 이름이 좋아 보여서. 왜일까요? 이 일이 왜 생긴지 아세요? 이 거대 모듈을 누가 짰을까요? 시니어가 짰을 거예요. 그럼 시니어들은 이름을 어떻게 썼을까요? 가장 좋은 이름을 쓰려고 그럴 거야. 분명히 체인, 네임, 플레이스 이런 제일 좋은 이름을 쓰려고 그럴 거라고. 근데 쪼랩들이 와가지고 선배들이 좋은 이름 쓰랬어 하고 있다 플레이스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먹어치우는 거야. 이름이 서로 일반 명사나 우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에 대해서 경쟁이 생긴단 말이야. 함수를 짜는 사람들끼리는. 그럼 일반적으로 좋은 이름은 누가 갖고 있죠? 자바가 갖고 있거나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어. 여러분들 다 데이트 객체 만들 때 데이트라고 쓰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데이트 클래스 만들 때 데이트라고 쓰고 싶지 않냐는 거야. 그 이름 누가 갖고 있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갖고 있잖아. 우리가 어레이 만들고 싶을 때 어레이라고 만들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AR라고 만들고 싶나? 뭐 이런 거잖아. 제일 좋은 이름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저에 있는 플랫폼에서부터 차근차근 독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랩들이 와가지고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이 어레이 이러면 이 동네 어레이는 다 박살나는 거야. 시스템 어레이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여기다가 대문자 어레이는 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 걔네들이 뭘 알아?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급여가 안 나가고 보너스가 5배로 지급되고 이 일이 뭐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많이 일어나요. 섀도잉은 이 중첩된 클로저가 지원된 언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반드시 이 if문은 필요했던 거지. 이 if문이 없으면 얘가 A를 건드려 폭파시킬 거니까. 이렇게. 이거 엄청 위험하다. 자, 가면 오시죠. 섀도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현상으로 바깥쪽 스코프의 변수를 못 건드리지 뭐 이런 현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내부에 있는 루틴이 바깥쪽 자유 변수를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언어 대부분이 이 섀도잉을 지원하는 거예요. 가까운 쪽부터 보라고. 왜? 먼 쪽부터 보지? 전열 변수가 더 우선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 사실. 우리가 길들여져 가지고 내부부터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외부에 있는 창대한 변수를 먼저 참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니네들이 선배들이 만든 OS에 있는 좋은 것부터 참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교육받아서 그런 거지 얼마든지 사람은 생각을 거꾸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그렇게 안 만들었냐면 보안 이슈에 쓰라고 이렇게 디자인된 거란 말이야. 5분 쉬고 코르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루틴을 조금 이런저런 면을 보니까 루틴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죠? 함수형에서 말하는 함수와 우리가 루틴이라는 시스템을 바라볼 때하고 굉장히 시각이 틀려요. 두 개 다 익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교육과정 중에 함수형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는 걸 넣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얘기를 하면 다들 싫어하거든. 여러분들을 일반적으로 테스트해보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잘 안 해요. 네, 다 수학을 내가 왜 가르쳐? 강남 가서 학원 하고 있어. 어쨌든 함수형 프로그램은 나중에 대수와 집합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시면 하시고요. 알아서도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루틴을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루틴 배워보니까 재밌죠? 현대 언어에서는 이 루틴의 제어 구조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코루틴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원래 이 논문은 60년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작 1960년대 논문을 못 따라잡고 있는 거죠. 어쨌든 코루틴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코루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건 결국 명령어고 명령어는 메모리에 적재돼서 차근차근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까지의 모든 발상은 뭐였냐면
한 번 적재돼서 명령어가 매크로처럼 쫙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이걸 멈출 수 없어 라고 고정관념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명령어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명령어 하나하나를 객체나 함수에 담았다가 내가 실행하고 싶을 때 실행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어요. 이게 바로 커맨드 패턴이에요. 패턴으로 얘기하자면 디자인 패턴 중에 커맨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문을 하나 실행하는 대신에 걔네들 객체로 얼려놨다가 실행하고 싶을 때 실행했다가 실행 안 했다 이래야지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커맨드가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 대신에 커맨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객체를 실행했다 말았다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도달하고 나니까 서브루틴에 있는 명령어를 일괄로 실행하지 않고 실행하다 중간에 멈출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멈출 수 있겠다. 그러면 서브루틴이 100줄로 되어 있는데 한 20줄 가다가 멈췄다가 우리 함수는 원래 뭐 알고 있다? 리턴 포인트 알고 있다 그랬죠? 나를 호출한 리턴 포인트로 보내. 값을. 거기까지를 모아서 보내. 그러면 서브루틴은 100줄 중에 20줄에서 멈춰 있고 리턴 포인트 리턴을 해버린 거야. 그때까지 값을 취합해서. 그러면 메인 플로우는 서브루틴에서의 플로우를 멈추고 메인 플로우로 다시 리턴이 됐잖아요. 메인 플로우가 또 흐르다가 또 다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가 다시 0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까 멈췄던 20번째 줄부터 쭉 가는 거야 다시. 그러다가 한 50번째 줄에 또 멈춰가지고 또 리턴을 또 해줘. 그럼 얘는 50번째 줄 멈춰있고 리턴이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메인 플로우가 다시 전개되는 거예요. 전개되다가 또 부르면 50번째 줄 이해가 또 실행돼. 그래서 원래 루틴은 인자를 호출하는 행위, 리턴하는 행위가 한 번만 일어나는데 코루틴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번.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다? 문을 중간에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루틴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언어에서는 함수를 통해서 일일이 코루틴처럼 만들어내야 돼. 이게 함수 구조를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코루틴을 언어 수준에서 지원하면 우리는 평범하게 문처럼 썼는데 이 문이 사실은 하나하나 중간에 정지시킬 수 있는 문인 거죠. 그래서 ES6부터 자바스크립트는 이 코루틴 개념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모든 문을 레코드라는 객체로 감싸가지고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문이 한 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문 하나하나가 EC 레코드라는 걸로 만들어져서 이 레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레코드를 실행하다가 실행 안 하고 멈췄다가 실행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실행기, 인보커라는 얘를 실행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커맨드 패턴과 똑같은 구현 패턴이에요. 네,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냥 마치 C처럼 자바처럼 생긴 문장을 짰다고 생각하지만 엔진에서는 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객체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도입하면서 드디어 자바스크립트도 코루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코루틴을 사용할 수. 코루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루틴. 그럼 코루틴의 반대말은 뭐다? 싱글 루틴이겠죠. 한 번 호출해서 한 번 리턴한 걸 싱글 루틴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 코가 여러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루틴은 여러 번 호출하고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는 일을 코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코루틴의 구현을 제너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신기한 게 많이 돼요. 자, 코루틴을 이해하기 전에 루틴을 이해해 보죠. 루틴이라는 건 호출하면 진입해서 플로우를 다 마치고 리턴하는 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아니야 가. 그렇기 때문에 싱글 루틴은 호출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작동해요. 싱글 루틴은. 그래서 뭘 보장한다? 내가 싱글 루틴을 호출하면 반드시 루틴의 끝까지 실행되는 걸 보장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지껏 공부한 루틴은 다 한 번에 루틴의 플로우가 끝나는 걸 보장해주는 루틴이었다. 이걸 일반적인 루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코루틴 이거 좀 다르게 작동해. 자, 이제 R2라는 코루틴을 제가 만들 건데 코루틴을 이렇게 호출해 볼 거예요. 그러면 코루틴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코루틴에서 리턴 대신에 일드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언어마다 틀려요. 언어마다 이 키워드 리턴은 아니잖아요. 리턴은 이 플로우를 다 종료시키고 리턴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 잠깐 보내기만 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라서 언어마다
코르틴용 리턴 비스무리한 키워드가 다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C샵 현재 자바스크립트는요, 구글 개발자들하고 MS 개발자들하고 뭐 개인애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ES6에서부터 7까지는 굉장히 C샵의 언어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C샵 스펙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C샵에서 코르틴에서 일드라는 키워드를 쓰기 때문에 우리도 일드를 쓰게 된 거예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C샵 문법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반영돼 있어요. 어싱크 어웨이트를 비롯해서. 자, 그래서 일드라는 키워드를 써서 우리는 리턴과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지 보죠. 첫 번째 알트로 호출하면 진입은 여기서 했어요. 실행이 여기까지 되고 일드에서 끊어지고 리턴 포인트로 돌아가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시정지라는 서스펜션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플로우가 진행되다가 코르틴에 의해서 멈춰있는 상태를 서스펜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 루틴의 플로우는 서스펜션이 걸려있는 상태로 치워두고 무조건 이쪽 플로우로 복귀를 해. 이쪽 플로우로 복귀했으니까 원래는 플로우가 흐르다가 얘가 플로우 제어권을 갖고 이렇게 갔는데 얘는 여기서 서스펜션을 걸어두고 일로 복귀를 했으니까 플로우 제어권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플로우로 내려올 수 있고 이 플로우에서 다시 얘한테 가면 아까 서스펜션 자리 이후를 실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일들을 만나면 또 서스펜션이 걸려요. 그리고 리턴 포인트 돌아가면 제어권이 다시 회복돼서 또 내려와서 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일드 혹은 그 마지막에 리턴으로 최종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그림을 보면 서스펜션 블럭을 이용해서 몇 번이라도 진입했다가 나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성립하느냐? 문인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인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문은 중간에 멈출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 포문을 1억 번 돌리면 중간에 멈출 방법 없는 거죠. 1억 번 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얘는 문을 실행하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밑에 실행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스펜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코르틴의 개념은 대충 알겠죠. 이게 코르틴의 개념입니다. 루틴과 코르틴의 차이. 그래서 이 코르틴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아니 이걸 꼭 이런 짓을 해야 돼? 이런 짓을 안 했을 때는 3개의 함수를 콜했으니까 R2, R3, R4가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R2, R3, R4가 어떠한 값을 공유해야 된다면 그 값을 여기서 받아서 지역 변수를 이쪽으로 다시 넘겨주고 얘한테 받은 값으로 여기다 또 넘겨줘야 되는 거죠. 공유할 게 한두 개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리턴 값은 하나밖에 안 오는데 제이슨 받아서 제이슨 주고 제이슨 받아서 제이슨 줘야 되지 않나요? 점점 공유해야 될 상태가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면 받아서 다음번 루틴한테 넘겨주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코르틴을 이용하면 같은 메모리 내에서 지역 변수가 상태를 유지하면 돼. 서스펜션이 걸렸을 뿐이지 메모리가 해지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직 이후에 여기를 전개할 때도 상태 유지를 얘와 얘 사이의 상태 유지가 지역 변수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지. 코드가 훨씬 더 쉬워져. 이런 복잡한 외부 장치를 통해서 다시 아규먼트로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지역 변수 컨텍스트에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코드가 훨씬 더 쉬워져요. 쓸데없는 제이슨 만들었다가 제이슨 키 받았다가 밸리데이션 때렸다가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지역 변수 그냥 상태가 공유되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든 이유는 훨씬 더 우리가 짜는 코드가 이해하기 편하게 되니까. 근데 코르틴에서 루프가 등장할 때를 한정지어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첫 번째 R2가 진입하면 쭉 진입해서 루프에 진입하고 루프에 일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루프에 진입해서 일드에 걸렸으니까 이때 리턴이 됐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일드는 여기서 멈췄으니까 루프도 멈춰 있겠죠. 루프가 돌려면 여기까지 와야지만 루프가 되는데 여기서 일드가 돼서 서스펜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루프는 첫 번째 실행 후에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루프에 오면 이 이후가 루프가 되니까 끝으로 오게 돼서 일로 돌게 되고 여기 다시 걸린단 말이에요. 루프가 계속 도는 게 아니라 루프 돌 때마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치 브레이크처럼 루프 돌 때마다 걸려. 일드에. 루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드디어 루프를 멈출 수 있게 됐네. 루프를 원하는 만큼만 전진시키고 멈출 수 있게 됐네. 일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R2를 부르면 또 루프를. 그러면 영원한 무한 루프를 걸어도 죽지 않겠죠. 제가 여기다 파일 조건 true를 줘도 왜냐하면
무한 루프를 돌지 않고 일드 걸릴 때마다 한 칸씩밖에 전진 안 할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루프는 뭘로 고칠 수 있다? 리커시브한 제기 함수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렇다면 이 구조를 리커시브한 제기 함수가 더 전진할지 말지로 바꿔가지고 얘랑 통신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고, 보통 코르틴이 없는 애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코르틴을 구현해요. 함수를 통해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제가 이거 실제로 코드로 짜라고 그러면 짤 수 없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라고 감이 오시는 것만 해도 큰 발전이에요. 그전에는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제기하고 리커시브한 제기는 루프문으로 기계적으로 고칠 수 있지. 그러면 이건 루프문이니까 기계적인 리커시브 함수로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결국 함수 콜하고 그 다음번 함수 콜하냐 마냐의 문제니까 이것도 아마 수렴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훨씬 나아졌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말하면 뭐래?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나아졌잖아. 그렇죠? 하지만 생각이 나아진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연봉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코드를 시전할 수 있을 때 올라요. 연습하세요. 제가 이거 코드 제기함수 바꾼 거 해놨나? 안 해놨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이걸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인 제너레이터를 봅시다. 제너레이터는 코르틴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예요. 그 제너레이터로 함수 비스무리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일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로 받아온 A가 하나 더해져서 일드로 한번 끌어내고요. 그럼 여기 서스펜션 걸리겠죠? 그 다음번에 콜 됐을 땐 하나 더 더해서 서스펜션 걸고, 그 다음번 콜 됐을 땐 서스펜션 걸어서 또 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너레이터 자체는 코르틴이 아니에요. 제너레이터는 코르틴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팅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코르틴이 아니고 제너레이터로 호출한 결과값이 코르틴이에요.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3을 넣은 호출의 결과 자체가 코르틴 함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뭐다? 코르틴 제너레이터란 말이에요. 코르틴을 만들어주는 애가 제너레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터로 호출하면 코르틴이 만들어진다. 제너레이터는 왜 new 같은 생성자로 만들 수 있는 객체로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막 파다 보면 할 수 있긴 한데 복잡한 전차가 많아가지고 생략하고. 어쨌든 여기 3을 넣으면 이 3은 마치 상수인 것처럼 여기 확정되면서 이 코르틴이 만들어집니다. 이 코르틴은 인자인 3을 기억하고 태어나요. 기억하고 태어납니다. 자, 리절트 값에 저희가 어그리게이션 할 건데, 리절트에 코르틴에 있는 코르틴을 호출했잖아요. 첫 번째로 코르틴 호출하면 코르틴은 뭘 반환하냐면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라는 걸 반환해요.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에 던이라는 키와 밸류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안에 밸류의 값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코르틴이 호출한 결과에 이터레이터 리절트 오브젝트가 밸류라는 키를 갖고 있어요. 이게 값이란 말이야. 이 값이 다 뭐하러 보다? 이 일드로 출력한 값인 거예요. 일드로. 뭐가 출력되죠? 3을 기억했는데 하나 더해서 보냈으니까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리절트는 0에서 4를 더한 4가 됩니다. 근데 원래 코드라면 코르틴 다음에 밸류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코르틴 다음에 nex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전진을 시켜요. 응? 원래대로라면 코르틴은 그냥 호출해가지고 값을 얻어야 되잖아. 근데 코르틴의 메소드인 next를 통해서 여러 번 코르틴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코드가 바뀐 점이, 아까는 코르틴 그냥 호출했는데 지금은 .nex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했죠. 이걸 보면 코르틴이 왠지 객체일 것 같죠? new generating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원래 그런 객체인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상 바깥에 노출할 때 함수 형태로만 노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못 만드신 것 뿐이에요. 원래는 됩니다. 이게 되니까 클래스 메소드에 제너레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뭐래. 어쨌든 그래서 리절트를 얻으려면 코르틴 괄호 밸류는 안 되고 코르틴 .next 괄호 밸류를 얻으면 4가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초에 코르틴 3은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 더한 걸 일드로 출력했으니까 4가 나와서 리절트가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4에서 4가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호출하면 이제는 서스펜션이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니까 또 하나 더해서 9가 되는 거죠. 예. 이제 4였던 게 5가 됐으니까 5를 출력해서 4에다 5 더해가지고 9 된 거죠. 또 한 번 호출하면 다시 더해서 6 되고 15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코르틴은 빠져나오게 되겠죠. 더 이상 코르틴이 넥스트로 호출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아요.
끝났네. 코르틴을 갖고서 저희가 과제를 오늘 밤에 제가 제출을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랑 코르틴을 유튜브 강의 올리고 교재 이거 올라가면서 제가 과제를 같이 제출할 테니까 저희 출석부에 보면 과제 제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시냐면 다음 주 출석 찍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출석부가 오픈된 순간 더 이상 과제 제출을 못하게 되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 주 목요일 이전까지겠죠. 제가 과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올리는 걸로 하고요. 과제 제출은 반드시 기스트 링크만 거기다 올리실 수 있어요. 딴 거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만드셔서 기스트로 실습 과제를 만드셔서 기스트 주소를 거기다 등록하시면 과제로 제출이 돼요. 제출이 되고 항상 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안심을 시켜드리는 부분들이 그거 저희 운영자밖에 못 봐요. 점수도 저희가 매기는데 점수도 여러분밖에 못 봐요. 개인밖에 못 봅니다. 이게 공개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보이지만 남한테는 안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나? 어쨌든 코르틴 이용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